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합사회 지금 5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서양 사상가들의 행복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번 시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하고 끝냈냐면 여기까지 하고 끝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게 뭐냐면은 삶의 목적과 진정한 행복 그랬거든요. 여기에 삶의 목적과 진정한 행복. 우리는 생명을 얻은 이후로는 즉 우리가 태어난 이후 우리는 두 가지의 목적을 향해 달린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목적. 그 하나가 죽음이고 이거는 필연적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 선택은 뭐예요? 어떤 것을 위한 선택이죠?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한 선택이 좋은 결과가 나오던 나쁜 결과가 나오던 그 선택은 뭐였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 근데 잘못 선택한 것이라면은 그 행복의 길에서 좀 멀어지겠죠. 그러나 잘 선택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행복의 목표에 점점 더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목적에서 행복의 진정함이라는 게 붙었어요.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제시가 됐어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이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자체로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길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 정신적 즐거움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있어서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이게 뭐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 이게 뭐예요? 소명을 알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요? 행복이라는 것 역시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주거, 소득, 고용, 수명과 같은 객관적 요소와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같은 주관적 요소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 요소와 우리는 주관적 요소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맨자에 의하면은 이 윗부분은 항산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 아랫부분을 항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항산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뭐죠?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경제적 부분이니까 우리는 이게 물질 또는 우리가 금전적인 거 이런 것을 이제 얘기가 할 수가 있었고, 이 항심은 이건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평정심 그랬어요. 평정심과 같은 도덕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물질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도덕적인 것이 이야기되는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롭게 결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동서양 사상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행복을 아리스토텔레스 덕에 일치하는 정신활동입니다. 그래서 덕에 일치한다는 게 우리는 덕이라는 걸 어떻게 지금 배웠죠? 덕이라는 건 바람직, 내가 나를 알고 바람직한 관계를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 덕에 일치하는 정신활동이며, 그러니까 이 덕에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는 선을 쌓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 선을 쌓는 일, 선을 쌓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관계를 맺게 하는 정신활동이며 이 덕에 일치하는 정신활동이며, 그러니까 정신활동은 뭐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과 물질이 일치되는 거죠. 이게 일치화가 되는 것은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게 뭐예요? 발음을 지켜야 됩니다. 발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발음을 지킬 때 우리는 덕에 일치하는 정신활동이며 이성을 잘 실현할 때 참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얘기는 발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뭐죠? 이성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며 또한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발음이 우리가 실천이 됐을 때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발음이라는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이것을 결국 우리한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이 발음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중용의 덕입니다. 중용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요.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근대의 벤담의 공리주의의 시조새 같은 부분이 에피쿠로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때 쾌락은 뭐죠? 정신적 쾌락이에요. 정신적 쾌락이고 육체적 쾌락이 아닙니다. 이게 육체적 쾌락이 아닙니다. 이게 오케이고 얘가 아닙니다. 그래서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을 우리는 세 글자로 이분은 평정심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타락시아. 그래서 아타락시아. 이러한 쾌락은 추후 벤담의 공리주의로 이게 확장이 되죠. 그 다음 정약용을 볼까요? 정약용은 삼배옷에 집신을 신고 이 산물에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서 실을 읊는 청복 그랬어요. 정약용은 행복의 개념을 우리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청복과 열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열복은 경제적인 거고 청복은 의의 평정심의 정신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 사람 모두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가치 추구를 할 때 모든 것은 뭐예요? 경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잘 조화되며 이루었을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하고 정약용의 행복론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개괄적인 형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정리된 것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았다. 행복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고 하였다.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한다는 얘기는 뭐죠? 발음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진리의 순서를 따른다. 진리의 순서를 따른다. 이게 결국은 뭐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헬레니즘 시대에 지금 많은 형태의 이 전쟁이 들끓었던 시대죠. 따라서 이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불안하지 않게끔. 그래서 개인적인 요소의 평정심을 주된 행복의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며 이거는 뭐죠? 물질적 충족이 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얘기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검소한 삶. 검소한 삶이니까 검소한 생활 태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제 정약용 입장을 볼까요? 정약용은 행복을 보세요.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뜻하는 열복과 그랬어요. 그리고 청아한 삶의 일상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화를 뜻하는 청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행복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열복과 청복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복만이 되는 게 아니고 청복만이 되는 게 참 행복은 아니고 둘 다 같이 조화가 맞았을 때 가장 참된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보면 행복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랬어요.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안돼요. 뭐가요? 행복이 최고 선이라는 거. 따라서 우리는 행복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려면 인간 기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닌 기능들 중에 식물이나 동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이 뭐죠?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고대부터 인간은 뭐예요? 이성적 동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참된 이치인 진리의 이와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이 성이 모두 등치 같은 값을 갖는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 따라서 근대에서부터 지금도 이성이라는 걸 헤아린다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고대는 이렇게 해석해야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진리에 따른 나의 본성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적 활동은 그 활동에 알맞는 덕, 그 활동에 알맞는 덕, 탁월성을 가지고 수행할 때 더 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세요. 사람의 이성적 활동, 그 활동에 알맞는 덕을 가지고 수행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적 활동은 진리에 따르는 성품을 드러내는 작용인데 그 작용을 하기 위한 것에는 그에 알맞는 덕이 있어요. 그 알맞는 덕이 뭐냐면은 우리는 탁월성이라고 해요. 이 탁월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어떤 그것에 적합한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행복이란 덕에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며 참된 행복은 이성을 아주 잘 실현할 때 이루어집니다.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에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며 이때 덕이라는 건 뭐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에 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인데 어디에서? 발음에 벗어나지 않는 거 그랬잖아요. 벗어나지 않는 거.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그때 우리는 덕이 실현이 됩니다. 이때 덕이 실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선. 선이 쌓이는 거. 선이 쌓이는 게 바람직한 관계가 많이 내가 형성해 나가는 거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그리고 참된 행복은 그랬어요. 그럼 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참된 행복은 이성을 아주 잘 실현할 때 그랬으니까 이성이란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진리에 따르는 본성이 드러나는 작업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와 내가 일치되는 그 삶의 모습이 이탈되지 않는 거죠. 이탈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이 유지되는 나의 삶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 에피쿠로스의 행복론 봅시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커다란 선으로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만족을 했어요. 그것은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비록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적은 것들에 대한 적은 것들에 만족하기 위해서이다. 자, 자기 만족이라는 건 적든 크든 간에 지속적으로 쌓이면 작은 것들이 큰 만족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그래요?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그 다음 밑에를 볼까요? 이는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이 사라진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즐거움을 준다. 여기에 지금 해석이 있죠? 이게 이 위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이 밑에 있잖아요.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과다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가장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적절한 만큼만 내가 보유하고 내가 소유하면 됩니다. 이때 보유와 소유의 개념은 뭐예요? 검소한 태도에 알맞는 보유와 소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방탕한 자의 쾌락이나 관능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쾌락은 몸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했으니 몸의 고통이 없다는 것은 내가 굶주리지 않고 최소한의 경제적인 삶을 할 수 있으면서 불안함이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로 인해서 우리는 평정심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것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해요? 아타락시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 때 에피크로스하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논은 스토아학파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스토아학파를 창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를 주장을 했어요? 정념이라는 우리 감정으로서의 어떤 나의 삶의 자세, 태도가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념을 극복하기 위한 부동심을 얘기했어요. 부동심. 이 부동심을 우리는 아파테이아 그랬어요. 아파테이아라고 얘기를 해서 에피쿠로스의 평정심 아타락시아와 스토아파에 있어서의 부동심 아파테이아 이것은 거의 이 동시대 때 같이 나온 행복의 그 개념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부동심의 경우는 누구의 맹자에 있어서의 부동심과 유사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정약용의 행복론을 볼까요? 정약용의 행복론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정약용 나는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하나는 지방간직에 나와서 대장군의 깃발을 앞세우고 국가의 인장을 허리에 두르고 중앙간직에 들어와서는 비단 옷에 수레를 타고 사방을 다스릴 계책을 듣는 것으로 열복입니다. 그랬어요. 열복. 이건 뭐죠? 이 열복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공직자로서의 성공, 공직자의 바람직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정약용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깊은 산속에서 삼배옷에 집신을 신고 맑은 샘물에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어 씨를 읊는 것으로 그것은 청복입니다. 이 청복이라는 건 결국 뭐죠? 내가 다른 거에 혼란과 불안함이 없는 평정한 마음을 보유할 수 있는 그만한 정신적인 평정의 상태를 얘기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위는 열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물질적인 거고 여기는 청복은 뭐예요? 정신적인 행복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 둘이 모두 조화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적인 행복의 개념에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은 성품에 따라 달리 취할 수 있지만 하늘은 청복을 몹시 아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은 열복보다는 청복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복을 누리는 이는 많아도 청복을 얻는 이는 몇 되지 않는다. 청복을 얻는다는 결국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원천적인 것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나를 안다,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료 1에서부터 3까지의 세 사상가가 이야기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정약용 그래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 에피쿠로스는 몸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정약용은 청아한 삶의 일상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화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1번의 자료의 내용의 정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명언 형식으로 작성해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1년 후에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행복 엽서를 한번 써봅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정답이라는 거는 각자에게 있겠죠. 2번에 대한 정답은. 그렇지만 이러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행복 명언. 이거는 예예요. 예. 행복은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보내는 엽서에는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구나, 고등학생이 되어서 새로운 학교와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매일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끼면서 행복을 만든 내가 정말 멋져. 이 얘기는 뭐죠? 학교 생활에 참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고 늘 행복하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있는 그 자리에 행복이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택을 제대로 안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주거, 소득, 고용 등은 행복에 이르기 위한 무슨 수단이었어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행복은 무엇을 잘 실현할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성이었어요. 이성. 그 다음에 정약용은 깊은 삶 속에서 소박한 옷차림으로 자연과 더불어 실을 읊는 행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청복이라고 그랬어요. 공직자로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주제 퀴즈를 한번 볼까요? 사회가 혼란스럽던 중세 시대에는 중세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헬레니즘 시대에는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을 때 행복이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그랬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가 얘기를 했죠. 중세가 아닌 언제요? 헬레니즘 시대 때 그랬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면 행복의 기준은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 환경과 종교 산업과 같은 인문 환경 등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보면 뭐였어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은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 환경과 종교 산업과 같은 인문 환경 등 그랬으니까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등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뭐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의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지역적 여건에 따라 이렇게 되었죠.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유교문화권에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뭐를요? 불성은 이거는 불교죠. 이인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공자의 얘기입니다. 불교 문화권에서는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나 중생을 구제하여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이거는 뭐 기독교예요. 기독교고 여기에서 뭐예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건 만족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연속성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즐거움이다. 여섯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행복은 뭐죠? 이성을 아주 잘 실현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가 해 나갈 거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에요. 요 장까지만 합시다. 자, 학습 목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과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정주라는 거, 이게 정주. 우리가 정주라는 거는 이게 정착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정착을 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살 주자예요. 정착해서 사는 환경의 조성과 경제적 안정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 지금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이 네 개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국제연합은 2012년부터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매년 140여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 국가별 행복도를 보여줍니다. 자, 행복 지수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1인당 국내 총산상 이게 GDP죠. 이게 결국은 이건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고 이건 건강 기대 수명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물질과 정신의 이게 평정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 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되겠고, 또 이거는 부패에 대한 인식, 이건 뭐죠? 이건 사회가 즉 공동체가 그만치 맑아져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또 관대함 등이 있습니다. 관대함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사회의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그는 경제력이죠.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항목이 1인당 국내 총생산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기대 수명, 세계보건기구에서 산출한 건강기대 수명을 바탕으로 자료를 산정해 한 사람이 보건이나 복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보건이나 복지 그랬으니까 우리의 사회적 환경을 내게 바람직하게 적용시키는 그런 국가적인 그 보호 기능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부패에 대한 인식, 정부와 기업의 부패가 널리 퍼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이게 부패 지수가 낮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만약 부패 지수가 높다 그러면은 내가 정당하게 살아도 그 불이익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니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죠. 그 다음 관대함, 남을 배려를 하는 거죠. 지난달에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타인에 관한 관심과 책임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 네 항목을 잘 살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세계보고서 평가 기준에 추가되었으면 항목을 생각해 봅시다. 이 네 개가 아닌 우리는 6개를 지금 평가 항목으로 보고 있는 게 유엔에서 나오는 세계 행복 보고서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많은가와 같이 불안 지수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예시적인 답입니다. 자, 2전차시 질문. 참된 행복은 이성을 아주 잘 실현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고 행복은 쾌락을 추구해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때 쾌락은 뭐였어요? 정신적이었어요. 쾌락은 육체의 고통이었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아타락시아에서 평정심의 상태 그랬어요. 그래서 아타락시아 이렇게 본 서양의 사상가는 누구죠?
에피쿠로스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2단원에서의 수업 전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복한 삶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 이게 행복 지수로 살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과 경제적 안정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주변 환경과 경제적인 그 힘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는가 이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 안정의 필요성을 탐구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항상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이건 뭐죠? 공동체가 어느 정도 맑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 맑음이 크면 클수록 뭐가 돼요? 민주주의 발전과 도덕적 실천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행복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정리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타자와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이상사회가 되기 위한 그 구비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구비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학습의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